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한국의 운명.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식을 취재하던 조선일보 최병우 기자는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이란 제하의 기사를 송구했다. 휴전 조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유엔 전폭기가 바로 근처 공산군 진지에 쏟아붓고 있는 폭탄의 장렬음이 긴장된 식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원수끼리의 증오에 찬 정략 결혼식은 서로 동석하고 있는 것조차 불쾌하듯이 또 빨리 이 억지로 강요된 의무를 끝마치고 싶다는 듯이 산문적으로 진행된다. 거기에는 의식에 따르는 어떤 극적 요소도 강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화해의 정신도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니란 설명을 잘 알 수 있었다. 각기 자기 측 취미에 맞추어 가죽으로 장정하고 금자로 표제를 박은 협정부도 각 세 권이 크게 보인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그리지 않은 분할선이 울긋불긋 우리의 강토를 종행으로 긋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했다. 7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는 계속해서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3군단 포병사령부에서 휴전을 맞은 박정희 대령은 그래도 살아남은 쪽에 속했다. 국군 전물자 약 32만 명, 유엔군 전물자 약 5만 8천 명, 국군 전상자 약 83만 명. 적어도 그는 115만 명에 달하는 아군 전사상자에는 속하지 않았다. 중공군과 인민군의 전사상자는 적어도 아군의 5배 이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의 민간인 피해까지를 포함시키면 전 인구의 약 20%가 생명과 신체상의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5인 가족 중 한 사람꼴로 피해를 당했던 셈이다. 6.25 동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임을 보여준 것이 8사단 10연대 소속이던 국군포로 양순용 1등병의 귀환이다. 휴전 직전인 7월 13일 중공군은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에 대한 최후의 대공세를 펴 9km까지 남하하는 데 성공했다. 그 대가로 중공군은 약 6만 6천 명의 전사상자를 냈고 한국과 미군은 약 1만 5천 명의 전사상자를 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순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에 대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것이 6월 18일의 일방적인 방공포로 석방이었다. 유엔군 관할하에 있던 2만 7천여 명이 풀려나자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중단했고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란 당근으로서 이승만을 달래려고 했다. 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정권은 약 4만 2천 명의 국군포로를 억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주추돌 중 하나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양순용을 비롯한 이들 미귀한 포로들의 희생을 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미군의 유해까지 발굴, 송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역대 정부는 살아있는 미귀한 포로들의 문제조차 한 번도 북한 측에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다. 국군포로 양순용이 귀환해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우리 군의 일각에서는 누가 그 골치 아픈 자를 데리고 왔나 라는 극언을 하고 있고 정부의 모처에서는 양 씨의 가족들에게 기자들과 만나도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라 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6.25 참전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국군은 6.25 기념 포스터를 만들면서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아픈 기억이란 여고생 취향에 글을 적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총을 잡은 군인들에게 적개심을 잊도록 만들면 군대는 청년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당시 전선에는 미군 9개 사단 약 36만 명, 한국군 14개 사단에 약 45만 명이 있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한국에 등장한 것이다. 이 조직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젊고 가장 많이 훈련되고 가장 오래 교육되고 가장 먼저 국제화된 선진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 패기에 찬 조직을 부리는 정치 집단은
상대적으로 노쇠하고 구태의연해 결국은 이 야생마의 고삐를 놓치게 된다. 박정희가 8년 뒤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진 집단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한국전의 산물이다. 한국전은 20세기 4대 전쟁의 하나로서 국제공산주의의 확산에 최초의 제동을 걸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6.25 남침을 소련의 세계 적화 전략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당장 다음 해부터 국방비를 3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결 전략을 추진한다. 중공이 대만 침공을 위해 예비한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하는 바람에 대만이 구제되었고 일본은 경제 부흥의 결정적인 계기를 잡았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동구와 소련의 붕괴, 그 씨앗은 한국전에서 뿌려진 것이다. 한국전에서 흘린 국군의 피는 조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수호에도 기여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전쟁에서 뿌려진 피는 역사를 전진시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더욱 안락하게 만든다. 군인의 피는 가장 비싸고 고귀한 것이다. 일이 인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볼 때 휴전과 함께 박정희가 포병 장교가 된 것은 그의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포병은 보병에 비해 입체적, 조직적, 수학적이다. 보병의 개인 화기와는 달리 포병의 대포는 목표를 보지 않고 사격해 명중시켜야 한다. 간접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측과 측도를 통한 거리, 방향 등 사격 재원의 계산이 필수적이다. 첫 포탄이 목표 지점에 떨어진 뒤에도 이를 관측하고 오차를 수정하여 완벽한 적중률에 도달하도록 관리해간다. 이런 관측, 발사, 오차 수정의 과정은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완수해가는 계획, 실시, 점검 과정과 일치한다. 포병의 5대 요소는 사격 지휘, 전포대, 측지, 통신, 관측이다. 포병은 여러 요소들의 조직적 결합에 의하여 목표를 적중시킨다. 발사각과 방향을 정확하게 산출해도 풍향과 기온의 포탄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탄착 지점을 달리한다.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대응이 따라야 한다. 화력, 기동, 융통성을 특성으로 하는 야전 포병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보병보다는 후방에 있음으로 해서 전쟁을 넓게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자연히 포병 장교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안목과 습관을 갖게 된다. 포병 장교 나폴레옹처럼 박정희도 이 포병수를 부대뿐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잘 적용한 사람이 된다. 삼군단 포병단장 박정희 대령 밑에서 작전 참모로 일했던 이는 648기 오정석 중령이었다. 그는 광주 포병학교에서 포수락 과장으로서 박정희를 가르친 사람이었다. 박정희 학생은 지독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밤에 교관을 숙소로 불러 과외 공부를 하기도 했다. 졸업 때 박정희는 2등이었다. 오정석 작전 참모는 박정희 포병단장이 참모들에게 강조하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군단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말단 부대의 소대장에게 전달된다. 그 후 사병들이 일을 하게 된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소대장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로 중대장에게 예, 명령 하달했습니다. 잘 되어갑니다. 라고 보고한다. 중대장은 다시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귀와 입으로 일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다리와 눈으로 일하라. 오정석 예비역 장군은 그분은 명령은 5%이고 확인과 감독이 95%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저의 군생활에서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야외 훈련을 할 때는 일본 속담을 인용하여 날아가는 새는 앉은 자리가 깨끗하다. 사람은 앉은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부대가 떠날 때는 현장에 나와서 취사장과 화장실이 있었던 곳을 꼼꼼히 챙겼다. 전속부관 원병호에 따르면 참모들 중에는 엄격하고 돈을 모르는 박정희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 전출운동을 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1953년 여름 박정희는 대구에서 서울 동숭동으로 이사했다. 방이 둘인 새 집이었다. 천장이 낮은 이 집은 서양이어서 오후가 되면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경수는 오후가 되면 그네를 업고 동생 예수가 쓰는 아랫방으로 옮겨가야 했다. 문지방이 높았던 이 집은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녀에게 시련을 줬다. 수시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박정희의 당시 월급은
쌀 한 가마 값에도 못 미치는 2만 환 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박정희는 다시 고사북동의 독채집으로 이사갔다. 지금의 성북구 보문동 파출소 뒤편 언덕바지에 방 3칸의 현관이 딸린 일본식 집이었다. 원병호 부관의 사촌 누나 집이었는데 원중이의 간청으로 세된 사람을 내보내고 박정희 대령에게 세를 주었다. 박정희는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월세를 냈다.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원중이의 누님이 박정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유경수는 원병호에게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고 사정해 계속 머물 수 있었다. 원 부관이 어느 날 박정희 단장 집에 들렀더니 유경수는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다. 눈치를 보니 내다팔 옷을 고르는 것 같았다. 원중이가 가면 유경수는 국수를 자주 내놨다. 멸치를 넣지 않은 국물에 넣은 국수였다. 원중이의 눈에 비친 남편으로서의 박정희는 무뚝뚝하고 몸이 건조한 사람이었다. 저런 남편하고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박정희는 술에 취해 귀가해 문을 두드릴 때만은 다정하게 영수 문 열어 라고 했다. 그때 26사단 참모장으로 있던 김재춘 대령은 옛 상관집을 찾아갔다가 우선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6사단 지역에는 전쟁 중에 포탄과 총탄을 맞아 쓰러진 나무들이 많았다. 이 나무들을 잘라 박정희 집에 가져다 주려고 춘천에 쌓아놓았는데 헌병에게 들켜 압수돼 버렸다. 박정희는 1953년 11월 25일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포병으로 전과한 덕분에 승진이 빨랐다. 이 무렵 박정희는 미국 육군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유학생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육군 특무대에서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전력을 문제 삼아 탈락시키려 했다. 박정희는 원병호 중위가 보는 앞에서 신경질을 냈다.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위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그따위로 놀면 차라리 군대 그만두겠어. 육본 정보국에 근무하던 김종필 중령이 처삼촌의 사정을 알고는 동기생 전재구 소령을 찾아갔다. 전 소령은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의 수석 부관이었다. 전 소령은 백 대장에게 보고했다. 즉석에서 백 총장은 김창룡 특무대장에게 전화를 걸라 라고 했다. 어이 창룡인가? 그 박정희 준장권 말인데 우리가 살려줬잖아. 그러니 끝까지 봐주자고. 그 사람도 미국 갔다 오면 많이 달라질 거야. 김창룡은 예만 연발했다. 이승만의 특별한 신임을 배경으로 해 군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창룡도 백선엽 총장한테는 꼼짝을 못했다. 숙군 수사 때 백선엽 당시 정보국장 아래서 일한 인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김창룡은 큰 은혜를 입었었다. 1연대 정보주임이던 김창룡은 부하들과 좌익 용의자를 수사하다가 고문해서 죽였다. 김창룡은 그때는 직속 상관도 아닌 백선엽 국장에게 달려갔다. 백선엽은 김창룡을 데리고 유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수습을 해줬고 김창룡은 무사했던 것이다. 박정희 준장을 비롯한 25명의 포병 장교들은 1953년 크리스마스 직후 대구에서 미군 비행기를 탔다. 일본의 미 공군기지 다치카와 비행장에 내렸는데 다음 비행편을 기다린다고 한 일주일을 대기했다. 호놀룰루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미군 측에서는 세단을 내주어 박정희 준장, 이상국 대령 등 고급 장교들이 관광을 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클라호마주의 포트실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박정희에게는 만주, 일본에 이은 세 번째의 외국 나들이었다. 전쟁통을 막 벗어난 조국의 현실과 비교할 때 눈앞에 펼쳐진 미국의 풍요함과 거대함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지만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는 과묵함을 유지했다. 미국에 유학 간 한국군 장교들이 써보내는 편지에는 자동차의 홍수, 빌딩의 숲이란 구절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갈 때였다. 1954년 1월부터 시작된 박정희 유학생의 포트실 생활은 겉으로는 단조로웠다. 유학반은 한국군 통역장교를 데리고 갔고 우리말로 번역된 교재를 썼다. 포술학, 전술학, 자동차학, 실습 따위 과목은 박정희가 한국에서 배운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보다는 미국, 미국인, 미국 사회, 미국 군대에 대한 체험이 진짜 교육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그리운 영수와 그네.
육군 포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미군들과 싸웠고 이것이 그의 반미 성향을 심화시켰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박정희는 언제나 그러하듯 모범생이었다. 그는 영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인이나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다른 한 준장과 함께 유학생반의 선임자였다. 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장교가 있으면 조용히 숙소로 불러 주의를 주는 정도였지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박정희 준장 바로 옆방을 썼던 임상균 중령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과묵한 박정희가 어렵게 느껴졌다. 박정희는 가끔 임중령 방의 문을 두드리고는 맥주 좀 사다 줘 라고 했다. 저 양반 또 돈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한 임중령이 자기 돈으로 사다 주면 박정희는 혼자서 마셨다. 체제비를 받을 때마다 박정희는 임중령에게 맥주값을 정확히 계산해 주었다. 임중령은 동전을 넣는 세탁기로 빨래를 직접 하는 박정희가 안쓰럽게 보여 다리미질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 박정희는 유학생들이 텍사스주 댈러스로 단체 여행을 갈 때도 빠졌다. 아마도 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는 미군들이 주최하는 파티장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한 번은 드물게 미군이 초청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데 안내 장교가 사라지는 바람에 부대로 돌아오는 길을 몰라 고생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상균 당시 중령의 증언. 우리 학생들은 월 150달러를 체제비로 받았습니다. 외출을 나갔다가 점심값을 아끼려고 굶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조용히 지내니 옆방에 있는데도 함부로 말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정희 3군단 포병단장의 작전참모였던 오정석은 포트실에서 정말로 배운 것은 포술학보다는 미국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미국인 가정에 초대되어 그들과 며칠씩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무척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 인적도 없는데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는 자동차,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는 차들을 보고 아하, 사람 사는 데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기생들끼리 모이면 이러다가는 친미파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군 장교들은 왜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야 하는지, 들이받친 자동차를 몰던 장교가 들이받은 자동차를 몰던 부하를 왜 두들겨 패주지 않고 무슨 서류에 사인만 하고 보내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1954년 4월 25일 박정희 준장이 쓴 일기. 포트실의 일요일, 고국을 떠나온 지 3개월, 고국 산천에서 백설이 분분하고 찬바람이 살을 에일 듯하던 날 대구공항을 떠났는데 벌써 초하를 맞이하게 됐다. 포트실은 봄, 여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고장이다. 춘시, 춘비, 사춘이라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봄이었다. 4월 20일경부터는 훈풍이 넘실넘실 나뭇가지를 스치며 분명히 초하의 면목을 갖췄다. 서늘한 나무 그늘이 그윽하고 신선한 경치를 만들어서 산책하는 이의 발걸음을 상쾌하게 한다. 영수와 그네를 생각하며 한적한 숙사에서 향수에 잠겨본다. 유학생들이 도시 구경을 나가고 혼자 영내에 남아서 그 한적함을 즐기면서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는 박정희의 모습에서 우리는 통상적인 혁명과와는 다른 조용한 인간형을 떠올릴 수 있다. 그의 성정은 침착과 사색을 바탕으로 하는 결단과 행동이었다. 결정적 시기에 보여준 그의 전광석화 같은 행동의 밑에는 기나긴 준비의 세월과 고독한 사색의 축적이 있었다. 박정희가 유학을 떠난 후 전속부관 원병호 중위는 이사단 포병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인편으로 쌀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전해왔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배고픔이란 것을 절감하지 못했어요. 왜 유교사가 남편 부하에게 이런 구차한 부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다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니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할 정도라면 얼마나 다급할까 싶어 26사단 김재춘 참모장을 찾아갔죠. 그는 쌀 한 가마와 만환을 주면서 유교사에게 갖다 주라고 하더군요. 박정희는 귀국을 앞둔 6월 14일 이런 일기를 썼다. 번잡한 서울 한 모퉁이에서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을 영수. 인천 부두에서 기다릴 영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네를 안고 그네 아빠 오셨네 하고 웃으면서 나를 맞아줄 영수의 모습. 나의 어진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우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다. 불우한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희보가 기다리고 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남아일 때는 태평양상에서 본 구름과 같은 기운을 상징시켜 운자를 넣을까? 시운, 수운, 일운, 일운, 일훈. 여아일 때는 근숙, 운숙, 근정, 근랑, 운희. 결정권은 영수에게 이리 맞아. 박정희 일행은 6월 하순 시애틀에서 미군 수송선 제너럴 포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하룻밤을 잔 뒤 규슈 남단을 돌아 인천으로 향했다. 박정희는 선수 쪽 좋은 방을 쓰고 있었다. 6월 26일 박정희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가판으로 나갔다. 오른쪽으로 제주도가 보였다. 박정희는 반년 만에 보는 조국을 스케치했다. 그는 내일이면 그리웠던 조국 강토에 제1보를 디디게 될 기쁨, 부두에 마중 나온 사랑하는 처자의 모습을 보면서 선실에서의 마지막 잠을 재촉했다 라고 썼다. (1954년 6월 27일) 오전, 박정희 준장이 6달간의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인천항에 내렸을 때 그 또한 대부분의 장교들처럼 너무나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의 한미 간 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대비를 경험하고 온 장교들의 이런 충격은 나라를 뜯어고쳐야겠다는 개혁의 의지로 발전된다. 1881년 조선 정부가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살피고 오게 했을 때 그 선비들은 개혁 의지를 품고 돌아왔으나 개혁의 수단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에서 군사학과, 미국 사회를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장교들은 한국 사회의 최강 집단에 소속돼 있었다. 군인들이 우리 사회의 선두 집단으로 등장한 것은 1170년 고려 무신난 이후 약 800년 만의 일이었다. 미국에서 장교들이 품고 온 개혁 의지가 총구와 결합하기만 하면 혁명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돼 가고 있었다. 그 결합의 매개제가 되는 박정희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던데 라면서 미국식을 기준으로 한 부대 운영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의 문법은 항상 동양적 가치관과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었고 미국식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였다. 6.25 이전부터 시작된 미군에 의한 한국 장교 도미 교육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장교들을 배출했다. 6개월에서 1년간의 미국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호기심, 경외감, 열등감, 울분을 느껴가면서 미국식 군사교리, 과학적 조직 운영 원리,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위관급 장교에서 3군 총사령관을 지낸 정일관까지 한국군의 핵심 장교들이 이런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군은 가장 먼저 국제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리고 개혁 의지를 지닌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교수 집단보다도, 고위 관리 집단보다도, 정치인보다도, 언론인보다도 당시의 한국군 장교단은 외국물을 마신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도미교육 과정에서는 민족적 충돌이 자주 빚어졌다. 주로 미군 장교들이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하는 데 대한 한국군 장교들의 반발이었다. 일부 장교들은 이런 충돌 과정에서 수학을 포기하고 중도 귀국해버리기도 했다. 젊은 장교들 가운데는 미군 하급 장교들에게 너무 친절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대하여 경멸감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도미 유학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압도적인 미국의 힘과 미국식의 합리성, 그리고 미국인의 선량함을 알려줌으로써 친미화의 효과를 거뒀다. 흔히 반미적이라고 평가되는 박정희의 태도도 한국인의 자주성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반발이었지 카스트로나 나세르형의 이념적 반미는 아니었다. 박정희는 귀국하자마자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발령났다. 그를 데리고 간 것은 장도영 군단장이었다. 6본 정부국장으로 있을 때인 6.25 직후 민간인 박정희를 소령으로 복직시켜준 장도영은 구사단장, 참모장 관계에 이어
세 번째로 박정희를 부하로 쓰게 된 것이다. 5.16까지 계속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늘 베푸는 쪽에 있었던 것이 장도영이었다. 귀국 사흘 뒤 딸 근영이 태어났다. 박정희는 귀국할 때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요사이 가정에서 목욕탕에 치는 비닐 커튼이었다. 유경수는 이것을 창문 커튼으로 치고 친척들에게 자랑했다. 어느 날 군단 휼병 참모가 장도영의 숙소를 찾아왔다. 박정희 장군은 청빈한 것이 지나쳐 가족들이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장 군단장은 대민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던 휼병 참모에게 박 장군에게 집을 하나 구해주면 어떨까 하고 말했다. 휼병 참모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곧 광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느라고 문경 보통학교 교사직을 그만뒀던 박정희는 1954년 10월 18일에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됐다. 포병학교는 교육총본부 소속이었다. 총본부 총장은 미국 육군대학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한 유재흥 중장이었다. 당시 육군은 16개소의 병과학교, 2개소의 신병훈련소, 1개소의 의무구지 사령부, 그리고 교재창을 거느린 거대한 교육기관이었다. 박정희는 포병학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교장실 입구에 있던 2그루의 버드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다. 시찰 나온 유재흥 총장이 근사하게 보인다고 말하자 이렇게 설명했다. 버드나무의 축 늘어진 모습이 군인의 기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뽑아버리고 쭉 뻗은 소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뒤 유재흥 총장이 다시 찾아가 보니 잎이 빨갛게 마른 소나무가 베어져 한쪽에 쌓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박정희는 토질이 맞질 않는지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 유재흥 총장은 메가더 원소의 회고록에 군인은 나무를 자를 줄은 알아도 성장 과정은 모른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다. 박정희는 집권한 뒤 미국식 민주주의를 사회 발전 단계가 다른 한국에 무조건 이식하려는 것은 착각이다. 토양이 다른 한국 땅에 미국 밀감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는 비유를 동원하고 했는데 이때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문경 보통학교 시절에 학생들을 자상하게 가르쳤듯이 참모 장교들을 그렇게 교육하곤 했다. 3군단 포병단에서 작전참모로 박정희를 모셨던 오정석 중령은 포병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가 한 훈시를 지금도 외다시피 한다. 두보의 시를 인용한 훈화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봄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다 심신이 지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가 앉은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있는 매화가지에 봄이 와 있더라 는 두보의 시처럼 진리나 애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이란 작전 요무령이나 철학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 뒤에 유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쓰는 것이 유신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미국과 석유 그리고 자주 박정희 포병학교장 시절 교육처장이었던 오정석 중령이 지금도 기억하는 교장 훈시가 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위관 장교는 발로, 영관은 머리로, 장군은 배짱으로 일하는 겁니다. 위관은 항상 사병들과 더불어 먹고 자고 발로 뛰면서 일해야 합니다. 영관 장교는 머리를 짜서 자기 분야에 전념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상관에게 A안, B안을 제시한 다음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저는 이런 이유에서 어느 안을 추천합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관 장교는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어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군은 참모로부터 추천받은 안을 선택하는 결심을 한 다음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장군은 관리자이지 기능인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엔 교장실에서 참모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참모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시간이 됐다. 박정희는 큰 소리나 욕설 없이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유류 현황을 참모가 보고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박정희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지난주엔 232드럼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추가 소모가 없었는데 왜 잔고가 212드럼이 됐어? 20드럼은 어떻게 된 거야?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좋은 박정희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갈 수 없었다. 현황 파악이 부실했다고 자인하든지 박정희의 머리를 뛰어넘는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되니 한 달 후부터는 모든 참모들이 차트를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기록하게 됐다. 거의 모든 참모들이 한 번씩 수모를 당했지만 수모를 준 교장을 존경하게 됐다. 박정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나중에 조국 근대화 작업의 행동 철학이 되는 박정희식 일처리의 핵심은 업무의 본질에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포병학교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은 신병들을 포병단 자원으로 받아 4주간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운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 운전교육용 닛산 트럭 15대가 있었다. 어느 날 박 교장은 오정석 교육처장에게 물었다. 신병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나가면 전방에 배치되자마자 포차를 끌어야 하는데 실제로 신병들이 운전교육 때 핸들을 잡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교육장에서는 운전대 잡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오중령은 알 필요 없는 것까지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곧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질문임을 알게 됐다. 조사를 해보니 신병들이 운전대를 잡아보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데 민간인은 면허를 받을 때까지 대강 15시간가량 운전 실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하자 박정희 교장은 다시 지시했다. 그러면 민간 차원으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추가로 필요한 교육기간, 차량, 유류 소모량,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보고하시오. 오종석 중령은 추가 소요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올렸고 박정희는 육군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를 건의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광주 포병학교장 박정희 준장은 1955년 4월 24일에는 학생대대 중대장 최충렬 대위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학생대장 홍종철 중령이 박 교장에게 부탁해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주례사에서 이북 출신인 최 대위가 가정을 가짐으로써 외로움을 덜게 된 것을 축하하며 동료들은 이 가정을 도와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충렬 대위에 따르면 박정희 교장은 미군으로부터 받아오는 비상식량 시레이션으로 아침 식사를 양식으로 만들어 장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포병학교도 후생 사업을 하고 있었다. 부대의 트럭들을 화순의 벌목업자에게 빌려줘 수입을 올렸다. 이 수입을 박정희 교장은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나눴다고 한다.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금액을 봉투에 집어넣어 참모들에게 직접 돌렸다고 한다. 트럭 임대료들 장작으로 받기도 했다. 박 교장은 이 장작을 연병장에 쌓아놓고는 배분 비율을 정해주고 장교들이 월동용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박정희는 포병학교에서 그 뒤 25년간 동반자가 될 당번병, 박환영 일병과 운전병, 이타관 상병을 만났다. 박일병을 뽑아 올린 것은 행정처 이낙선 소령이었다. 박환영은 말을 건네기가 힘들 정도로 무섭게 보이던 박정희가 알고 보니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데 놀랐다고 한다. 박정희는 처음 2달가량을 박병사라고 부르더니 그 뒤로는 환영아라고 했다. 박정희가 고향을 물어 옥천입니다 라고 했더니 옥천이면 내 장인 알겠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잘 만났다면서 퇴근길에 박환영 일병을 데리고 관사로 갔다. 관사는 넓고 낡은 일본식 목조 건물이었다. 응접실과 욕실까지 있으니 서울 고사북동 시절보다는 한결 좋아진 셈이다. 유경수와 그네는 당번병 박환영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뜰에는 서너 그루의 향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아래엔 탁구대가 있었다. 박정희와 유경수는 일요일에는 탁구를 즐겼다. 박정희는 당번병을 결코 하인처럼 대하지 않고 식구처럼 대했다. 최근까지도 신당동의 박정희 사저 관리인이었던 박환영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음 한두 번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쯤 실수하면 그때는 납득할 만큼 따끔하게 나무라시죠. 저에게는 평생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때 공작 담배를 즐겨 피웠고 커피를 좋아했다. 그리고 항상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박환영에 이어 운전병으로 뽑혀왔다가 11.6 사건 때까지 박정희를 모신 이타관 상병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인간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전에 말한 적이 있다. 박정희는 술을 마시러 갈 때도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고 몇 시까지 다시 오라고 배려해 주었다. 이타관, 박환영 두 사람은 관사의 한방에서 같이 기거하며 유경수가 해주는 식사를 했다.
광주의 육군포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준장은 휴일에는 사냥을 즐겼다. 당번병 박환영, 운전병 이타관을 데리고 무등산 기슭이나 송정리 근처 야산을 다녔다. 하루에 꿩을 서너 마리 잡았는데 돌아오다가 농민들을 만나면 나눠주곤 했다. 농민들이 농주를 대접하면 박정희는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회식이나 야외 소풍 때는 부하 장교들에게 부부 동반을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부하들의 가정생활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부하들이 부정사건에 연루되면 처벌을 가볍게 해 재기의 기회를 주려고 애썼다. 이것은 그 부하들의 가정사정을 잘 파악하고 그런 부정을 저지르게 만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병학교에서 박정희는 5.16 거사 때의 주체 세력 중 한 축을 이루는 포병인맥과 인연을 갖게 된다. 행정처 보좌관 이낙선, 항공대장 이원엽, 학생대장 홍종철, 부교장 정인환, 교관 구자춘이 박정희 교장의 인격에 감복해 혁명 동지가 된 사람들이다. 홍종철 중령의 동서도 장교였다. 유경수는 장교를 남편으로 둔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 동생 예수를 장교한테 중매하려고 했었으나 어머니 이경령이 군인 사위는 하나로 족하다고 말렸다. 박정희가 광주 포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가슴에 새겨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미국과 석유, 그리고 자주라는 단어를 화두로 제공한 사건이었다. 그때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민간 부문에 대한 석유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미군은 기름을 들여와 코스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민간 부문에 기름을 팔았다. 1954년 이승만 정부와 주한미군은 환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시 공식 환율은 1달러 대 180환이었다. 미군은 이를 1대 254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화를 대여하고 있었다. 미군은 환율이 오른 다음 이 돈을 갚으면 득이 있기 때문에 한화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일 미군에 대한 한화 대여를 중단했다. 미군은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갈 한화를 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미군은 코스코를 통한 민수용 기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군납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경제의 군납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이것은 일종의 무역 금지 조치였다. 미군은 한술 더 떠서 코스코를 거치지 않고 미군이 직접 기름을 내다 팔겠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일 쇼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단유 21제, 신문 사회면에는 300여 공장 문 닫아 서울 시내 버스 운행 마비 상태란 아우성이 실리더니 한 달이 지나자 정부는 전시가 아닌데도 전시 생활 강조 기간을 선포하고 내핍 생활을 촉구했다. 11월 초 기름 부족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비율은 서울 70%, 경남 75%, 경기 50%, 경북 100%였다. 어선들은 기름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중단했다. 부산 어시장에 위탁 판매되던 생선이 4분의 1로 줄었다. 부산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선박 200여 척이 묶여 있었고 목포에서는 집배원이 버스를 탈 수 없어 우편 배달이 전면 중단됐다. 고집센 이승만 정부도 기름에 힘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미군 측의 환율 인상 요구를 들어줬다. 박정희는 이 단유 소동을 지켜보면서 석유 자급 없이는 국가의 자주와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정희는 5.16 거사 뒤 가장 먼저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다. 정유회사 설립은 젊은 장교들에게 민족주의적 열정의 한 상징이자 염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 상징물인 울산 정유공장이 민족 자본의 부족으로 결국은 미국계 석유회사 걸프와 합작하게 되는 과정은 자력갱생 노선에서 개방정책으로의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 1955년 박정희는 강원도 인제에 있던 5사단장으로 옮겼다. 박정희가 처음으로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된 것은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이 풀렸다는 뜻이다. 장도영 장군은 자신이 정일관 육군참모총장에게 자리가 비는 5사단장에 박정희 준장을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희의 사단장 취임을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도 이 즈음에는 박정희의 전력 문제가 나오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변호해 주었다. 정작 박정희는 교장 선생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더라고 한다. 교육처장 오정석 중령은 이렇게 회고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학교장이란 직책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도 영전이어서 기뻐해야 할 텐데 한 1년만 더 했으면 하면서 섭섭해하더군요.
넓은 관사에서 편하게 살았던 유경수와 그네, 근영, 유계수, 그리고 이경영, 이 5 식구에게는 다시 고생길이 시작됐다.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할 때 가족은 일단 옥천으로 가고 당번병, 박환영과 운전병 이타관이 이삿짐을 기차에 싣고 청량리역에 내렸다. 수화물 창고에 짐을 넣어놓고 누군가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나 소식이 없었다. 두 사람이 의논해 이타관은 짐을 지키고 박환영은 인제로 가서 박정희 사단장을 만났다. 박정희는 매정하게 말했다.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했나? 박환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사단 헌병 부장이 나서서 노량진 역전에서 부엌도 없는 문간방 2개를 구해줬다. 두 줄병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사단장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부하들을 보내줄 텐데 박정희는 이런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다. 박환영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짐을 나르다 지쳐 퍼져앉아 우리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여느 사단장 같으면 부하들이 몰려나와 단숨에 해치워버릴 일을 두 사람이 하느라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사를 끝낸 뒤 허기가 져서 둘은 알아 누워버렸어요. 이타관은 솥을 걸 데가 없어 풍로를 사다가 냄비로 음식을 끓였다면서 사단장님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집이 좁아 들여놓지 못한 짐은 청량리 부근에 살던 김종필 중령 집 처마 밑에 갖다 놨다. 운전병, 당번병 두 사람은 판자와 거적을 덮어 부엌을 만들었다. 그런 뒤 옥천으로 연락을 해서 유경수와 가족들이 올라오도록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뼈가 얼던 방. 유경수의 어머니 이경영은 노량진 문간방 시절이 가장 비참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방엔 불도 들이지 못하고 방바닥에서 물이 줄줄 나서 그때 군인들이 비옷으로 쓰던 장옷을 방바닥에 깔면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못하여 밤이나 낮이나 서성거리고 밥이라고는 풍로에다가 해서 끼니라고 때우고 그때 참말로 고생을 말없이 하고요. 손녀딸 그네는 아파서 울고요. 유계수는 언니와 함께 살면서 도끼로 장작을 패는 법도 배웠다. 19공탄이 아직 널리 보급되기 전 부대에선 장교들 집에 장작을 갖다 주곤 했다. 광주로 내려가기 전 서울 고사북동에 살 때 두 자매는 물 때문에 고생했다. 집 아래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와야 했는데 해가 뜨면 주민들이 물초롱을 물지개에 지고 내려와 끝도 보이지 않게 줄을 서곤 했어요. 언니와 저는 창피해서 긴 줄을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물을 받아지고 올라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매번 미끄러져 옷이 젖곤 했는데 겨울엔 집에 와서 보면 옷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이 장성집이지 최하층 빈민 생활이었습니다. 장작이 떨어지니 돈도 떨어지고요. 그때 우리가 지내던 방은 뼈가 얼던 방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어떻게 견뎠는지 그때 그 시절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준장이 5사단장이던 때 직속상관인 3군단장은 송효찬 중장, 부사단장은 최재홍 대령, 참모장은 장태명 대령, 정보참모는 차규헌 중령, 군수참모는 윤필용 중령, 작전참모는 이근섭 중령, 인사참모는 조천성 중령이었다. 육사 동기생이자 동향인인 김재규 대령은 연대장이었다. 박정희는 사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생면부지의 융필용 대대장을 군수참모로 발탁했는데 이것은 부대를 깨끗하게 운영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었다. 당시 사단 업무의 80%는 군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부정이 게재될 소지도 넓었다. 윤필용은 곧 박정희 사단장이 자상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임을 알게 된다. 5사단에서도 여느 부대처럼 사단 지역 내 나무들을 잘라 후방에 내다 팔아 돈을 만들고 이를 장교들끼리 나눠 가지는 이른바 후생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산림 도벌의 엄단을 외치고 있었지만 현지 관청에서는 박봉에 허덕이는 장교들의 사정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나무를 자를 때 그루터기를 남기지 말아달라고 사단장에게 부탁했다. 박 사단장은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남긴 밑둥치들이 많은 것을 보고 윤필용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현장을 시찰한 박정희는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재차 지시했다. 윤 중령은 이 두 번째 지시도 잊어버렸다. 다시 그곳에 들른 박정희는 산비탈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러 등을 돌리더니 전혀 딴 화제를 끄집어냈다.
윤필용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지경이 됐다. 박정희 사단장은 통역장교인 한병기 중위를 전속부관으로 발탁했다. 한병기는 미래의 장인이 워낙 엄격하게 보여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나 하고 고민했다. 더구나 한병기는 잠이 많은 청년이었다. 관사에서 연락병과 함께 잤는데 꼭 그가 깨워야 일어났다. 어느 날 연락병이 흔들어 깨우는데 사단장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저는 후다닥 일어나 군화끈도 매는 둥 마는 둥 머플러는 손에 들고 뛰어나가니 사단장께서 지프에 오르시지도 않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의 자리가 뒷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안 타면 사단장이 바깥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거죠. 허겁지겁 타긴 했는데 송구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무라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분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또 늦잠을 자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허둥대면서 차를 타니까 박 장군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디다. 임마 누가 부관이야. 박정희는 상관들에게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죽은 이용문의 친구로서 박정희와도 자주 어울렸던 시인 구상은 이 무렵 3군단 지역을 방문했다. 영남일보 주필이던 그를 환영하는 술자리가 벌어졌다. 박정희 준장은 송효찬 군단장 등 4명의 장성들과 함께 참석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래가 나왔다. 박정희는 일본의 한시를 읊었다. 말채찍 소리도 고요히 밤을 타서 강을 건너니 새벽에 대장기를 에워싼 병사떼를 보내. 통석한 한 소장이 그 일본 것 되게 좋아하네 라고 빈정댔다. 박정희는 이 상관의 시비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좀 더 집요하게 박정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박준장은 벌떡 일어나더니 구상을 향해서 소리쳤다. 구형 갑시다. 이런 속물들하고는 술 못 마시겠어요. 아니 내 옆에 이런 미희들이 있는데 내 어찌 자리를 뜰 수 있겠소. 박정희는 횡하니 혼자 나가버렸다. 다음날 구상은 간밤의 일이 걱정돼 박 사단장에게 물었다. 혹시 송 장군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 박정희의 오기도 오기지만 그런 것을 다 포용해주는 송효찬 군단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음 큰딸 박재옥은 김종필, 박용옥 부부와 함께 서울 제기동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예고 없이 제기동집에 나타났다. 유경수는 동덕여고에 다니고 있던 재옥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재옥이 처음 보는 유경수는 깔끔한 한복을 입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재옥은 두말 없이 새엄마를 따라 나섰다. 속으로는 영옥이 언니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던 언니가 미련 없이 떠나는 나를 보고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매를 맞고 살아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재옥의 증언이다. 그때의 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나중에는 계모든 서모든 아픈 어머니든 미친 어머니든 내겐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했다. 나는 노량진의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아버지와 유교사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자고. 박정희의 셋째 형으로서 대구 폭동때 죽은 박상희의 미망인 조기부는 큰딸 박영옥을 김종필에게 시집 보내고도 5자녀를 키운다고 모진 고생을 하고 있었다. 조 씨는 그때 군인 가족들에게 지급되던 양곡표라도 얻어달라고 박재석을 시동생에게 보낸다. 1955년 겨울 구미국민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열고 있던 박재석이 5사단 사령부를 방문하니 바싹 마른 부관 한병기 중위가 나왔다. 사병에게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 부관인데 사단장님 영어 선생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 사단장은 그날 조카를 부관과 한 방에 재웠다. 한중이는 동상에 걸려 있었는데 밤에는 콩을 담은 자루를 발가락에 대고 자는 것이었다. 그래야 동상이 풀린다고 했다. 1956년 1월 31일 박정희는 부대를 찾아온 박영옥을 통해서 박재석에게 편지를 보낸다. 재석군, 엄동지절에 더욱 건승을 빌며 집안이 다들 무고한지 궁금하다. 전번 귀군이 이야기하고 간 군인가족 식량 배급표는 서울 지구에 있는 격리대에서 별지 확인증을 얻어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대구 제2지구 격리대에 가서 통장을 얻어오면 매월 식량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확인증을 가지고 가서 통장을 받도록 해라.
1월 31일 숙부서. 별지의 메모장에는 박정희가 대구지구 격리대장 앞으로 보내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확인증을 지참하는 박재석에게 식량 통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앙망한다 는 내용이다. 1956년 1월 30일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 서울에서 출근길에 저격을 받고 사망했다. 강문봉 2군 사령관, 허태영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 이 암살 지령자, 사병 2명이 실행자로 밝혀졌다. 군법회의에서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강문봉만은 이 대통령에 의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정일관 육군참모총장 계열의 비리를 캐던 김창룡을 정일관의 측근인 강문봉이 제거한 사건이다. 군내의 파벌싸움, 부패, 정치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박정희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김창룡 암살을 접하자 큰 충격을 드러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다니. 참 내가 사형받을 뻔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났는데 말이야. 1956년 2월 27일 3군단은 군단 지휘조 훈련에 들어갔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북쪽으로 한 6km 떨어진 북면 송악리에 있던 3군단 예하 5사단 사령부에서도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상황실에 모여 도상훈련을 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전날부터 시작된 눈이었다. 박정희 사단장은 훈련에 신경을 쓰다 보니 폭설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눈은 다음 날에도 내렸다. 전방고지의 적설량은 1m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단과 휘하부대의 전화선은 들러붙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탱탱 끊어지고 있었다. 29일 오전에 눈이 일단 그쳤을 때 적설량은 3에서 6m나 됐다. 이날 아침 작전장교 조규동은 상황실에서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이 불러 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겁을 했다. 눈이 키 높이까지 쌓였는데 불과 30m를 헤쳐 상황실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렸다. 조소위의 보고에 놀란 박정희 사단장이 바깥으로 나와 보고는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상훈련에 중단을 건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유선통신망이 마비돼 예하부대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제설 작업과 구조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3일부터였다. 사상 최악의 폭설은 6, 5, 3사단 지역을 강타했는데 특히 5사단이 심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고지에 고립된 부대로 식량을 공수했다. 박정희는 이런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설중에 건투하는 제군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며칠만 더 참으면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이니 불절불굴의 용기를 발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상급, 인접부대와 통신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급한 환자가 생기면 백방으로 노력하여 상부에 보고하라. 식량이 부족하면 완전히 소비하기 전에 여하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신속히 보고하라. 눈이 내릴 때도 위험하지만 눈이 녹을 때 더 위험하다. 벙커와 막사에 대하여 주의하라. 제설 작업 때 손발이 오래 젖어 있으면 동상에 걸리니 주의하라. 먼 곳에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통신이 잘 되면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제군들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으니 유선, 무선을 통하는 데 노력을 다하라. 축, 건투, 사단장 준장, 박정희. 제설 작업을 하던 중 36년대 7중대 소속 소대장 이규용 중위외 8명의 사병이 눈 속에서 걷는 자세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폭설이 쏟아지던 2월 28일 밤 한 소대원이 탈영했다. 이중희는 소대원 7명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탈영병을 붙잡아 돌아올 때 헌병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산길을 걸어오다가 폭설에 파묻힌 것이었다. 이규용 중위는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하다가 자신의 부대가 가까워지자 기관 단총을 발사해 신호를 보냈으나 수십 미터 전방에 있던 부대에서는 폭설로 이 총성을 듣지 못했다. 수십 발의 탄피들만 눈 속에서 발굴됐다. 토치카나 영구 막사에 있던 장병들은 무사했으나 수출 굽는다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지붕이 무너져서 진지호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가스 중독으로 죽고 막사가 눈에 파묻혀 질식사한 사병들도 있었다. 당시 전방사단에서는 이른바 후생사업의 하나로 나무를 잘라 숯을 만들어 민간인들에게 팔고 그 수입은 장교들이 나눠 갖고 있었다. 5사단에서만 모두 59명이 죽었다. 3군단 전체에서는 118명이 죽고
147명이 다쳤다.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설화 현장을 시찰했다. 박정희가 각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니 정 총장은 그래도 박 장군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그쳤다고 오히려 위로했다. 박정희는 나중에 총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부하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 회고했다. 1군 사령부에서는 3사단장 정래혁과 박정희에게 설화 대책에 고생했다고 표창장을 주었다. 박정희는 부하들을 떼죽음 당하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상을 받겠나라면서 부사단장을 대신 보냈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부정선거와 부하의 월북. (1956년 5월 15일로 예정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전군은 선거 열풍에 휘말렸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란 구호를 앞세운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는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수십만의 청중을 동원했다. 이승만 이기붕의 자유당은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구호대로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했는데 민심의 대세가 신익희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군인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송효찬 3군 단장은 예하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라는 독려를 했다. 박정희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박정희가 참모회의에 이 문제를 붙였더니 찬반이 엇갈렸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한 지금부터 나는 사단장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사단장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사단 특무대가 설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 그 정도의 저항이라도 한 사단장은 그분뿐이었을 것입니다. 윤필용 당시 군수참모의 말이다. 사단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송효찬 군단장이 직접 내려와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승만 지지를 역설하고 다녔다. 사단사령부에서 모의 투표를 해보니 90% 이상이 신익희 후보 지지였다. 그 신익희가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자 박정희를 비롯한 사단사령부의 많은 장교들은 아쉬워했다. 그 직후 군단 정훈 장교가 5사단 사령부로 내려와 강당의 사병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했다. 신익희는 죽었고 조봉암은 기권했다. 이제는 찍을 사람이 이승만 박사뿐이다. 야당은 민주주의 하는데 영국 신문이 보도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봤는데 조봉암 후보가 기권했다는 기사는 없던데요. 장내에서 폭소가 터졌다. 5월 15일의 투표는 군대에선 사실상의 공개투표였다. 투표소에 입회한 감독자에게 사병들은 자신의 기표용지를 보이고는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했다.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5사단에서도 이승만, 이기붕 지지는 99% 이상을 기록했다. 그런 감시가 덜했던 사단사령부에선 이승만의 득표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승만은 이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약 52%를 얻어 당선됐다. 죽은 신익희에 대한 일종의 추모표가 약 20%나 달해 민심의 향방을 보여준 데다 부통령으로는 장면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예고한 전환점이 됐다. (5.15) 선거 며칠 뒤 오사단 지역 비무장지대의 한 초소장이 당번병을 데리고 월북하는 사고가 났다. 이 급보를 접한 박정희는 상황장교 고태근 중위, 전속부관 한병기 중위를 데리고 초소로 갔다. 운전병 이타관이 모는 지프가 사고 초소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어둑했고 벌써 북측 확성기는 두 사람의 입북을 선전하고 있었다. 월북한 소대장은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앞으로 편지를 3장 남겼다. 박정희는 읽어보더니 고 중위에게 말없이 넘겼다. 사령부로 돌아오는 차중에서 박정희는 독백하듯이 내뱉었다. 바보 같은 놈들, 난들 어떻게 해. 당시 5사단 정보처 보안장교였던 이성범 중위의 기억에 따르면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사단장 앞 편지. 박정희, 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심판하겠다. 연대장 앞. 연대장, 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겠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처단하겠다. 중대장은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말라.
중대장 앞. 폐를 끼쳐 미안하다. 이성범 중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인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월북한 소대장은 경남 진주 출신인데 부산의 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투표 일주일쯤 전에 애인이 임신을 하여 면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3년 무렵에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검거된 것으로 압니다. 사고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사단사령부에 근무하던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는 월북 사건이 난 그 주 토요일에 가짜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서울로 나왔다. 5사단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울분이 복받쳐 견딜 수 없었다. 다음날 조선일보 편집국을 찾아갔다. 거기서 홍종인 주필을 만났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 우리말 발음이 서툴렀던 조소위는 목청을 높여 투표 부정을 설명했다. 잠자코 듣고 있는 홍종인 주필을 찾아온 손님 둘이 있었다. 육본 정훈 차감과 육군 특무대 고위 간부였다.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 홍종인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소위의 말을 엿듣게 됐다. 홍 주필은 두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 들었지?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특무대 간부가 가만히 밖으로 나와 5사단 특무대로 전화를 걸었다. 사단 특무대에서는 이성범 중위에게 연락했다. 이 중위는 조소위의 독신자 숙소를 뒤졌다. 별다른 자료가 있을 리 없었다. 조소위는 월요일 밤에 귀대했다. 박정희는 이날 아침 참모들에게 신경질을 냈다. 부하 장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조소위 들어오면 영창에 집어넣어. 박정희는 그러나 사단 특무대장이 조소위를 연행하여 조사한 뒤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어 라고 제지했다. 참모회의에서 윤필용 군수참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때를 잘못 만나 그렇지 부정을 고발한 조소위에게는 훈장을 줘야 합니다. 박정희는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에게 말했다. 특무대에 두지 말고 작전참모 집에 데려다 방 하나 주고 감시하면서 선도하쇼. 며칠 뒤 이중령이 조규동에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 헌병대 숙소에 보내줄 테니 거기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있어 라고 했다. 조소위는 헌병대 장교 숙소에서 일종의 연금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여기서 작전장교의 일도 거들어주고 식사도 잘했다. 열흘쯤 지나자 박 사단장이 불렀다. 조규동 소위가 사단장실에 들어가니 박정희는 부사단장 최재용 대령에게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라고 했다. 1대1 대면이 되자 박정희 준장은 조규동 소위에게 경어를 써가면서 타일렀다. 임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오. 그런 선거를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오. 군단장이 시키고 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요. 만약 임자도 연대장이었으면 그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요. 청년 장교로서 임자의 정의감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집니다. 지금 수술하면 희생만 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규동 소위는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참 어질게 했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로써 조소위의 양심선언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인사기록에는 이 사건이 실렸다. 나중에 조규동 소령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도 받았으나 중령 진급에 누락돼 전역하게 된다. 1956년 5월에 있었던 부정선거와 부하들의 잇따른 월북과 양심선언 사건은 박정희 사단장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심어준다. 난들 어쩌란 말인가란 자조가 보름 사이 나라가 골물대로 굼도록 내버려 둔 다음 수술을 해야 희생이 덜하다는 냉철한 계산으로 바뀐 것이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아야 이 모순덩어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후 박정희의 태도가 달라진다. 내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2달에 한 번 정도 서울집에 들르고 있었다. 노량진 새방에는 방이 2개뿐이라 운전병 이타관은 바깥에 세워놓은 지프 안에서 잠을 자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부엌 아궁이 옆에서 유경수와 함께 불을 떼면서 몸을 녹였다. 박정희가 내 집을 마련한 것은 1956년 4월이었다. 서울 충현동의 낡은 2층 일본식 집을 샀다. 연 건평이 약 30평. 지금 장충체육관 근처에 있었던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2층에 방 하나는 월세를 끼고 산 것이다. 이 방에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가끔 들르는 미국인의 현지처로 보였다. 집 옆에는 높은 축대가 있어 낮에도 어두웠고 홍수가 나면 하수가 역류해 마당이 물바다가 되곤 했다.
유경수는 가끔 인제군의 사단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차와 과일로서 장교들을 대접하곤 했다. 유경수는 젊은 장교들에게 다른 사단장들 집에는 차가 다 있는데 저 영감에게 차 한 대 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라고 남편 흉을 보듯 농담하다가도 금방 그래도 저분이 인정은 참 많아요 라고 말을 돌렸다. 끝에 가선 항상 남편 칭찬이었다. 밤이 되면 유경수는 보온병에 커피를 넣어 사단장 숙소 주변에 있는 초소를 찾아갔다. 박정희 사단장은 사정과 공무를 좀처럼 혼동하지 않았다. 통신중대 부중대장이었던 고찬국 당시 중위는 사단장의 내무사열이 가장 무서웠다고 기억한다. 사단장은 통신참모 심중령을 총애했습니다. 심중령은 그분의 바둑상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중대의 내무사열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무사열이 시작되자 사단장은 통신참모가 타고 다니던 지프부터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도크 위로 올려놓게 한 뒤 지휘봉을 든 그분이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고는 재검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자동차의 밑까지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차를 한 대씩 맡아 밤을 새워가면서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닦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육사 출신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1956년 7월 15일 박정희는 오사단장직에서 해임되고 진해 육군대학교 입교를 명령받았다. 장군이 학생이 된 것은 박정희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오사단 장교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단장의 비협조와 장교의 월북사고 그리고 조규동 소위의 양심선언이 박정희의 좌천성 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진해 여자동에 있는 집의 방 2칸을 빌렸다. 육군대학 총장 관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집이었다. 박준장이 방 하나를 썼고 당번병 박환영과 이타관 운전병이 다른 방을 썼다. 식사는 하만이 고향인 할머니가 식모로 들어와 해주었다. 유경수는 양식이 떨어지면 내려와 열흘 좀 머물다가 가곤 했다. 박정희, 유경수 부부의 생애에서 그런 진해 생활은 가장 오붓했던 시절로 기록될 것이다. 박준장은 교육을 끝내면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에는 길었다.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내외가 해안을 따라 걷기도 하고 언덕에 올라가 장엄한 낙조를 구경하기도 했다. 밤에는 교재를 뒤적이는 학생으로 돌아갔다. 유경수에게는 싱싱한 생선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짧은 시간 박정희를 따라와 있었던 전속부관 한병기 중위에 따르면 박준장은 여기서도 가끔 쌀이 떨어지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는 준장 월급으로도 생계 유지가 곤란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장교들의 처우를 나쁘게 해놓고는 군대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분노하고 있었다. 모든 장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으면 특무대가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으므로 군대에 대한 감시가 쉬워진다는 풀이였다. 6.25 후 이승만은 상위 군인들을 구호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방치해 이들이 생존을 위한 구걸과 강요를 하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이 전사자 가족을 우대한 것과는 판이한 이승만의 이 실책은 많은 국군 장교들을 반이승만 정서로 돌려놓았다. 어느 날 박정희는 한병기 중위에게 편지를 써주더니 광주 일관구 사령부의 김재춘 참모장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김대령은 편지를 뜯어보고는 쌀 5가마를 구해줬다. 한중위는 기차편으로 6가지 쌀을 싣고 갔으나 헌병의 검문에 걸릴까 두려운 나머지 5만 환을 받고 팔았다. 진해로 돌아와 이 돈을 내어놓으니 박정희는 일단 받아뒀다가 한중위가 서울로 돌아갈 때 2만 환을 떼줬다. 박정희는 한중위가 무료하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던지 내일부터는 도시락을 싸줄 테니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이나 하고 오라고 했다. 며칠 뒤 한중위는 이형근 참모총장의 측근에게 부탁, 육본 보인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손을 쓴 뒤 박정희의 허락을 받았다. 쾌히 승낙한 박정희는 서울에 가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거기서 출퇴근하라고 했다.